에베레스트는 네팔과 티베트의 국경선에 위치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은 옛날부터 네팔어 명칭으로는 사가르마타, 티베트어 명칭으로는 초모랑마라고 불렸죠. 그리고 1852년 영국 동인도회사가 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을 발견하게 되었고, 영국 동인도회사는 당시 영국 동인도회사의 측량 국장이었던 조지 이브리스트 경의 이브리스트를 따서 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을 에베레스트라고 명명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에베레스트 말고도 전 세계 높은 산들이 대부분 서양인이 지은 이름이었다가 차츰 현지에서 불렀던 지명으로 정정하는 추세인데도 에베레스트는 그대로라고 하죠. 워낙 에베레스트라는 명칭이 전 세계적으로 확실히 인식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에베레스트가 네팔과 티베트의 국경선에 있다 보니 네팔어 명칭과 티베트어 명칭이 따로 있기에 그냥 에베레스트란 하나의 명칭으로 부르는 것이 편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에베레스트를 최초로 등정한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1953년에 에베레스트 등정에 성공한 뉴질랜드인 등반가인 에드먼드 힐러리와 네팔인 셰르파인 텐징 노르가이입니다. 이 둘이 동시에 꼭대기에 발을 닿으면서 동시에 에베레스트를 등정했다고 하죠. 이 둘의 우정은 남달랐는데 나중에 에드먼드가 밝힌 바에 의하면 에베레스트를 오를 때 자신보다 텐징이 항상 늘 앞서 있었기에 텐징이 마음만 먹었더라면 텐징이 먼저 에베레스트의 꼭대기에 오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자신을 배려하며 같이 오를 수 있도록 도와줬다고 합니다. 에드먼드는 평생 텐징과 친한 친구로 지냈으며 텐징이 먼저 죽자 에드먼드는 장례식에 참석하여 슬피 울었다고 합니다. 에베레스트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지만 등정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하죠. 그 이유는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에베레스트를 등정했기에 이미 등정 루트도 다양하고 등반가들을 위한 시설들도 잘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히려 에베레스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산인 케이트 등정 난이도가 훨씬 높다고 하죠. 그래서 산악인들은 에베레스트 등정보다 케이트 등정을 훨씬 높게 쳐준다고 합니다. 실제로 에베레스트는 일반인이 등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케이트는 일반인이 등정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하지만 그래도 에베레스트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산입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에베레스트를 오르다가 목숨을 잃었는데 문제는 목숨을 잃은 사람들의 시신을 회수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시신에는 등반 장비가 있기에 시신은 100kg이 넘는 무게를 갖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시신이 발생했다는 것은 곧 극한 상황이므로 같이 등반한 대원들도 본인이 살아남기 급하니 무거운 시신을 끌고 내려올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시신 회수를 위해 등반대가 다시 가는 일도 있지만 시신을 회수하러 온 등반대도 사망할 가능성이 많아서 사실상 시신을 회수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신은 그대로 방치되는데 에베레스트가 워낙 춥기 때문에 시신은 부패되지 않고 미라처럼 된다고 하죠. 그리고 시신은 에베레스트를 오르는 사람들에게 일종의 경고를 하는 지표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에베레스트에선 사고로 부상을 당해 사망한 사람보다 갑자기 그냥 멀쩡한 상태로 가만히 주저앉아 죽는 사람이 더 많다고 하죠. 이렇게 죽게 되는 이유는 에베레스트의 저산소 상태에 노출되면 뇌에 산소가 공급이 되지 않아 의식을 잃어가게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제3자가 보기엔 멀쩡한 사람이 뭔가에 홀린 듯 주저앉아 스스로 무덤덤하게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이기에 섬뜩함을 느낀다고 하죠.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이 바로 데스존이라고 합니다. 위에 보이는 봉우리가 에베레스트의 정상이고 밑에 보이는 캠프가 등반가들이 머무르는 캠프인데 이 캠프에서 정상까지가 800m이고 바로 이 800m가 데스존이라 불리는 루트라고 하죠. 이 데스존에서 산소 농도가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는데 데스존을 갔다 온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러닝머신 위에서 달리는데 말대로 숨쉬는 기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너무 산소가 부족하다 보니 800m에 불과한 데스존을 왕복하는데 최소 16시간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죠. 데스존에서 인간은 20시간 이상 생존하기 어렵기 때문에 20시간 안에 정상에 오르고 빨리 데스존을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목숨을 잃을 확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에베레스트를 찾는 사람의 수는 매년 계속 늘고 있다고 하죠. 에베레스트를 등반하려면 많은 비용이 듭니다. 네팔로 가는 항공비용, 에베레스트를 등반하기 전에 숙박비용, 네팔 정부에게 에베레스트 등반을 허가받기 위한 비용, 베이스 캠프 사용료, 셰르파 고용비용 등 다 합쳐서 적게는 5천만 원이고 많게는 1억 원까지도 든다고 하죠. 때문에 전문 등산가들이 입고 있는 등산용 옷에 온갖 회사 상표가 가득 달려있는 것도 바로 이 비용들을 회사로부터 지원받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 네팔은 에베레스트를 방문하는 등산객들 덕분에 오랫동안 돈을 벌어들였죠. 여담으로 에베레스트에 대한 사소하지만 흥미로운 사실들이 있다고 합니다.
에베레스트의 정상은 의외로 넓은데 당구대 정도 면적이 있다고 하죠. 다른 높은 산의 정상에는 사람 한 명이 올라설 자리도 간신히 나오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볼 때 굉장히 넓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레스트에서는 정상에서 등반대 전원이 함께 사진을 찍는 것이 가능하죠. 또한 에베레스트 정상에 올라도 근처에 높이가 비슷한 봉우리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이라는 감흥은 의외로 잘 와닿지 않는다고 합니다. 에베레스트 곳곳에는 와이파이 존이 존재한다고 하죠. 즉 폰만 있으면 조난당할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대신 속도가 매우 느리며 영상 스트리밍 같이 통신량을 많이 요구하는 것은 사용이 어렵고 SNS나 문자 메시지 같은 간단한 것은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죠. 에베레스트는 인도아 대륙과 유러시아 대륙의 지각 운동으로 인하여 매년 1cm씩 높이가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에베레스트는 1924년의 에베레스트보다 대략 1m가 더 높아졌다고 하죠. 항공기들은 에베레스트 근처를 절대 지나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괜히 항공기가 에베레스트 근처에서 비행하다가 에베레스트에 추락한다면 항공기를 찾으러 가야 되는데 이는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 이유는 에베레스트가 워낙 높아 항공기가 에베레스트를 지날 때 에베레스트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도에서 동북아시아로 가는 항공기들은 에베레스트를 넘으면 빨리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남아 쪽으로 돌아서 간다고 합니다. 알면 자랑할 수 있는 지식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